1번 봐봐. 가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허생에 대한 그 논의를 갖다 기억의 논의를 비판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허생이 기득권인 대의명분을 쫓는 당시 친명 세력,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청나라와 교류하지 않는 걸 비판하고 있었잖아. 그 비판을 다시 비판해 달라라는 뜻이야. 자, 그럼 가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가에서 중요한 거는 문화라는 규정은 말이지 특정 국가, 특정 민족의 고유 문화가 있어. 그 문화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시작이 어딘가 보다 중요한 건 그 민족, 그 국가만의 특성이 거기에 반영됐는가로 고유 문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 국가에 고유 문화가 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문화 속에 그 민족이나 국가의 특성이 반영됐냐. 주체적인 어떤 부분이 녹아 있느냐. 녹아 있다면 고유 문화가 된다. 자기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나전칠기나 상강기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에서 들어온 전래된 일종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웠다. 완성됐단 말이야. 그러면 나전칠기는 우리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즉 시원이라는 게 이게 근본을 말하는 거야. 근본. 뭐 남상이란 말도 있고 근원이란 말도 있고 시원이란 말도 있고 다 같은 말이야.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 문명의 발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고 복합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왔네. 개성, 독특함, 민족성, 뭐 국가적인 어떤 특징, 특색, 민족의 고유한 어떤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어떤 문화의식 뭐 이런 것들이 녹아 있다면 그거는 결국 그 국가, 그 민족의 소유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제시문의 내용이야. 시작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흘러 들어와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체적인 것이 가미된다면 그것은 그 민족 국가의 고유 문화로 봐도 된다.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게 가의 제시문이야. 자,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허생이 얘기했던 당시에 대의명분을 쫓는 여기 허생이 의복, 흰옷과 상투 얘기를 한 건 이완대장의 기득권 세력에게 현실에 달라진 상황들을 이해하고 바뀔 생각이 있느냐, 바뀌어야지 조선이 부국이 되고 백성이 부유하게 된다.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하겠다면 내가 관리가 돼서 나한테 지금 관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허생이 대의명분에 빠져 있는 위에 저 남한산성에서 얘기하면 김상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실제로 소설 속에서는 이완대장한테 하고 있는 얘기고 비판의 내용이다. 자, 볼까? 허생이 뭐라 했냐면 조선인이 입고 있는 흰옷, 두 번째 상투. 자, 위에서 가에서 뭐라 했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흰옷이 저기 중국 변방의 어떤 오랑캐 옷이고 상투가 그런 습속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살리면 이건 우리의 고유의 문화잖아.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허생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흰옷과 상투는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부정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오랑캐 습속이라고. 이 허생이 이 얘기를 한 전제는 뭐야? 빨리 이 부국강동을 위해서는 발전된 청나라의 무역이며 상업이며 유통이며 이런 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발전한 건 어떤 그 문화적 측면에서 실용적인 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의미로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조선인의 흰옷을 뭐라 했냐면 상복 같다. 사람 죽으면 장례식 때 입는 옷. 그 다음에 이걸 뭐로 바뀌라고? 일상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백이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을 가리킬 때 흰옷 입은 우리 민족을 가리킬 때 이게 그 도포자랑 이런 통이 넓은 좀 생활에 불편한 흰옷이 아니라 실용적인 거. 통도 좁고 일하거나 뭐 노동하거나 활동할 때 편리하게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자, 개성과 독특함을 갖춘 고유의 복식 문화를 형성했다는 점. 자, 이거는 지금 가에서 얘기했던 개성과 독특함. 우리만의
고유한 복식 문화라고 되겠지. 자, 허생한테 흰옷이 상복 같다는 허생에게 비판하고 있는 거지. 뭐를 통해서? 가해 내용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허생의 인식을 비판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비판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왔지만 전반적인 비판은 뭐라고? 허생이 이미 실용주의, 실리적인 어떤 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청나라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도 비판의 내용이야. 전반적인 비판.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비판은 흰옷을 상복이라 했는데 아니다. 이건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복식 문화다. 그리고 남쪽 오랑캐의 습속이라고 폄하했는데 이 상투도 남성의 머리 문화로 정착했어. 이렇게 성인 남성이 상투를 트는 건 일종의 우리 통가을이라고 하지, 그지? 이런 문화적 양식을 갖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의 고유성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오랑캐 습속에 불과하다고 또 폄하하고 있는 허생의 얘기. 여기서 우리만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허생의 그 이야기 남쪽 오랑캐 습속이란 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또 하나 조선은 오랑캐 땅이므로 그 안에서 사대부라고 지칭하는 거 이거는 어리석다라는 허생의 인식. 자, 조선은 오랑캐 땅의 안에 있는 사대부. 그러면 중심이 뭐야? 오랑캐죠, 그지? 조선은 오랑캐 안에 있는 거래. 이게 허생의 인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사대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큰 나라 섬기는 거, 대국 위주로 대국의 편에서 서가지고 우리를 폄하하는 거. 이런 내용으로 비판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민족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가 때문에 그런 거야. 가. 고유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고유 문화라는 것에 의미를 가해서 새롭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면 허생이 생각하고 있는 저 잘못된 가치관, 중국 중심의 가치관 혹은 그 청나라 위주의 실용적인 가치관 이걸 가지고 기득권 세력, 조선의 당시에 집권 세력을 비판한 점은 개혁의 의지라는 차원에서는 존중이 되지만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복식은 우리의 개성과 독특함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상투는 머리의 어떤 문화, 머리 문화로서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또 허생을 비판하는 거지. 이게 1번의 내용이야. 자, 그럼 봐봐. 구조가 이건 또 어떻게 됐나 봐봐.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잖아. 가의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했어. 그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고유 문화를 규정하는 기준이란 말이야. 됐어?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고유 문화에 대한 규정. 이건 이제 부연 설명한 거고,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가 내용을 압축 정리했다. 왜? 이게 기준이고 관점이거든. 이것을 바탕으로 허생 얘기를 하면 허생의 비판을 다시 한번 비판할 수 있다. 자, 의복은 개성과 독특함의 고유의 복식 문화고 상투는 남성의 머리 문화다.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 민족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 비판을 끝내고 있다. 이게 1번의 내용이야. 이어서 2번으로 갈게. 자, 문제 2번에 자, 다의 제시문을 또 요약 압축 정리했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명나라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중화 사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남한산성에서 척화파와 주화파의 대립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이 있잖아. 주장하거나 믿고 있는 것들 있잖아. 강력한 근거 이런 것들 한번 볼까? 조선은 명나라는 문명국으로 조선은 명나라가 문명국으로서 4대 큰 나라 섬기는 걸 4대라고 하는 거야. 여진족 등 주변 민족과는 교린하는 정책을 외교 노선으로 삼았다. 자, 첫 번째 4대주의 외교, 두 번째 이웃과 사귀는 거, 그냥 웬만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알았니? 그러나 명예 국력이 쇠퇴하는 시기에 여진족이 급부상했단 말이지. 자, 그럼 여진족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조선은 명나라에게 4대 예를 한다는 얘기는
섬긴다라는 의미잖아. 군신 관계의 어떤 주종 관계 그런 그 상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진족 입장에서는 자, 명나라한테 하던 거 우리한테도 해라. 이게 이제 군신 간의 관계에 예를 취하라는 얘기지. 자, 청나라를 이름을 바꾸면서 조선에 대해서 군신 관계, 즉 4대의 예를 요구했단 말이야. 조선은 중화 문명을 정통으로 생각해. 심지어는 뭐라 했다고? 조선을 소중화라고까지 불렀다고. 중화. 자, 그래서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데 대의 명분을 추구하는 김상원 같은 사람, 현실적으로 사세, 자, 대의 명분 말고 사세,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현실 상황을 중시하는 주화파,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눈 거야. 그래서 대의의 명분을 중시하는 건 뭘까? 그러면 명나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 청이 군신 관계를 요구해 우리한테 군은 명밖에 없어. 자, 그러면 척화파는 끝까지 결상전 투쟁이고 주화파는 사세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이 사세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이 사세부득이란 말이 있어. 일의 형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두 주화파와 척화파와 주화파의 갈등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의 얘기고 남한산성에서 굴욕의 그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된 그 역사적 사건을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김상원의 주장과 여기 나와 있는 최명길의 주장을 각각 또 라를 정리해야 되겠네. 자, 김상원은 뭐라고 그랬어? 대의를 지킬 것을 주장했다. 대의명분론이야. 끝까지 싸워야 된다. 청나라는 4대의 예를 취할 대상이 아니다. 4대 예는 명밖에 없다. 이런 거야. 끝까지. 멸청복명 이래가지고 청나라를 멸하고 명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화치는 내실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청과 화치를 하는 것은 곧 군신관계를 수용하고 굴욕이죠. 나라를 넘기며 투항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끝까지 청군과 싸워야 한다. 이게 지금 척화파의 주장이라고. 근거가 뭐라고? 첫 번째 대의를 지켜야 된다가 이게 큰 맥락이고 두 번째 군신관계 이건 굴욕이다. 할 수 없다. 즉이라고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4대 할 수 없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듯이 멸청복명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최명길은 주화파잖아. 대의를 지키자는 공론도 사세와 맞물려야 돼. 즉 일회용 편이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명나라는 쫄딱 망했고 얘는 모든 강력한 힘은 청나라에 있어. 청나라한테 잘 보여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라고. 자, 청군에게 맞서 버틸 힘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으므로 당장 화친할 것을 주장한다.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다. 즉 최명길은 강성해진 청나라 맞설 힘이 부족한 조선의 현실을 돌아보라. 이 사세를 먼저 살펴야 한다라는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다. 그래서 척화파와 주화파의 주장이고 재미난 건 이 글의 구성이 답안제 구성이 이렇게 동일한 것이 같은 위치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도 역시 앞의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압축 요약해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허생은 뭐라 그랬냐면 허생 입장에서는 이 주합하건 척합하건 각각 잘못된 점이 있어. 허생 입장에서 뭐라 그랬다고? 대의명분 지켜야지 바탕에 깔고 있어. 근데 실리도 어기면 안 돼. 이 두 가지 생각을 같이 갖고 있던 허생이라면 대의명분의 적합파하고 그 다음 실리적인 사세를 따르는 주합파 이 둘에 대한 각각의 비판이 가능하다. 그 비판을 써달라는 거야. 자, 허생 역시 명나라의 원수를 갚고 대의를 지키는 인물이다. 이를 위해서 허생은 우선 자, 실리적으로 본다면 대의명분을 따르기에는 사세가 지금 따를 수 없는 사세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한테 실리적인 걸 따져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첩자를 보내가지고 세작을 보내가지고 호골 여기서 이제 명나라 후손들 찌끄레기들이지 후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관리나 상인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실상을 먼저 파악해. 그래야지 무슨 다시 대의명분을
찾든지 청나라를 멸하고 명나라를 세워주든지 뭐 아무튼 그럴 거 아니야 라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허생의 관점에서 보면 김상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척화파 대의라는 정통성에 매몰돼서 현실적인 방안에 모호했고 국제정세 사세의 변화에 소홀했으며 자 이게 이제 비판의 내용이야. 결국 이거 쓰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김상원 척화파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하고 최명길에 대한 비판으로 할게요. 최명길은 사세는 파악했으나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느라 명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명나라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라는 게 지켜야 되는 건데 한순간에 청나라가 강대해졌다고 청나라에 싹 붙어서 그동안 오랜 관계, 뭐 깊은 관계였던 명나라를 하루아침에 손절할 수 있겠느냐. 이게 비판의 내용이라고. 자, 그래서 사세에 관한 파악은 맞는 거지만 명과의 관계도 또 깊이 있게 좀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양비가 뭐야? 양쪽 다 비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양비론하고 있는 거야. 허생은 비록 소설 속의 가상인물이긴 해도 그의 전략은 비교적 주체적이다. 장기적이다. 상대적이다. 계획적이다. 뭐 이렇게 치밀했다는 점을 보인다는 게 여기서는 전략에 나타난 현실 속에 존재하는 실제 인물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었다라는 얘기로 칭찬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이것도 해석이 예를 들면 주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야.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 뭐 그 다음에 장기적이다. 아까 나왔던 첩자를 보내가지고 관리나 상의를 시켜가지고 잘 지내다가 기회를 보는 거. 장기적 관점. 그다음에 상대적 관점. 상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청나라 따로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 그다음에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 이게 이 명나라 청나라를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획적은 아까 얘기했던 장기적인 거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무조건 명분을 따를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실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양비론인 동시에 절충 합쳐버렸어. 자 이게 두 번째 나와 있는 답안이야.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거기 제시문을 얘기할 때 여기 아니구나. 제시문을 얘기할 때 여기서부터지. 좀 더 여기부터 그래. 여기부터 첫 번째 내용은 다제시문. 일단 다제시문의 내용을 주화파와 척화파의 갈등 정도로 압축해놓고 그 내용을 정리한 거야. 왜 그랬는지. 일종의 분석이지. 그들의 생각을. 그 다음에 라제시문. 이것도 역시 똑같아. 이양대립이니까 둘 사이에 반대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그냥 요약하는 거야. 핵심 내용을. 그래 놓고 다해서 허생이 양쪽 다 비판하면 어떨까? 양비론에 관련된 것을 한번 추론해봐라. 비판, 양비론. 양쪽의 말에, 자, 봐봐. 허생이 비판할 수 있는 건 양쪽의 말에 일리가 있어. 하지만 양쪽이 모두 허점도 있다고. 근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양쪽 모두 편파적이야. 한쪽에 매몰돼 있다고. 그러니까 극단적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절충이란 말은 그런 거야. 이쪽에서 못한 거, 이쪽에서 못한 거 합쳐가지고 한다. 이 얘기는 못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단점을 긍정으로 이렇게 하면 다 장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2번 문제는 특별한 게 없어. 거기 논제에서 이거 하세요를 갖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아까처럼 1번처럼 무슨 관점, 이 정리가 제대로 기준이 정립이 안 되면 비판의 내용도 없으니까 관점 정리하는 거. 여기서는 1번의 첫 번째 관점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